한마디로 말해서. 오늘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국정원의 기행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오늘은 월요경제학 시간으로 공상적 사회주의자라고 불렸던 샤를 프리의 아름다운 상상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오늘은 가지오 이시구로의 창백한 언덕 풍경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2017년 10월 9일) 월요일입니다. 이웃에 살고 있는 깡패 둘 때문에 참으로 피곤합니다. 깡패 1은 아시다시피 심심하면 군사적 도발을 획책하는 북한 김정은이고요. 깡패 2는 바로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한미 FTA가 미국에게 불리하게 돼 있다며 뜯어고치자고 무리한 요구를 해온 미국 대통령 맞습니다.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지요. 미국에게 불리한 한미 FTA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자유무역협정이라고 하면서 세이프 가드니 관세니 하면서 자기 나라의 이익을 관철해왔던 미국 아닌가요? 결국 우격다짐으로 한국을 압박해 한미 FTA 재개정 문제를 테이블 위에 올린 미국. 다음은 또 무슨 수단으로 압박할까요? 깡패를 대하는 법이 있습니다. 강대강으로 맞붙는 것입니다. 등 보이면 절대 안 됩니다. 아직 취임 1년도 안 됐지만 트럼프의 지지율은 벌써 20%대 추락 일로입니다. 동북아시아 문제에 있어서 한국은 여전히 중요한 대화 파트너입니다. 트럼프가 극단주의로 나갈 때 우리마저 신사적인 자세를 지킬 필요는 없는 것이죠. 국익을 위해서는 사생결단도 각오해야 합니다. 이게 국가고 정부입니다. 일전에 이완배 기자가 했던 말 기억하시죠? 트럼프에게 약한 모습 보이면 계속 털릴 거라고요. 비상한 마음가짐이 필요한 때입니다. 김보영 아나운서 만나보시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공작으로 의심되는 활동이 검찰에 추가로 포착됐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 취소를 위해 청원운동을 계획한 정황이 드러난 것인데요. 보수단체를 앞세워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을 취소해달라, 이런 청원서를 보내는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과 보수단체 회원이 주고받은 이메일에서 이런 사실을 파악해 국정원의 개입 정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군사 공격을 거듭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지난 25년 동안 북한과에 대한 효과가 없었다. 그러나 단 한 가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밝힌 것입니다. 한편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대북 대화 노선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틸러슨 국무장관을 향해 그가 좀 더 강경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황제 수용 생활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박근혜가 하루 한 번 이상 변호인 접견을 하고 일반 수용자로서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자주 구치소장과 면담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박근혜가 일반 수용자보다 5배 넓은 수용시설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일반 수용자의 1인당 기준 면적은 2.5제곱미터인데 박근혜는 10제곱미터의 거실을 혼자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결국 미국 측이 바라던 대로 개정 수순에 돌입했습니다. 자유무역협정 폐기까지 거론한 미국의 요구를 반영해 개정 협상을 시작하기로 한 건데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의 발언 들어보시죠.
미측, 한국 측 둘 다 각자의 그 관심 사항에 대해서 심도 깊은 그 논의를 했고요. 그 의견 교환까지 했습니다. 본격적인 협상은 이르면 내년 초에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들의 응원으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대형 패션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보조금 횡령을 제보한 공익제보자는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지만 그 용기 있는 선택을 지지하고 응원해준 시민들 덕분에 견딜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아름다운 재단은 용기 있는 선택을 해준 공익제보자들에게 응원과 격려를 보내려고 합니다. 시민의 이름으로 보내는 응원이 공익을 위한 선택을 후회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재단의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으로 이들을 함께 응원해주세요. 어디선가 나타나서 생명을 구하고 정의를 지키는 영웅, 슈퍼맨. 우리 주변에도 많은 슈퍼맨이 있습니다. 바로 공익제보자입니다. 어쩌다 슈퍼맨이 되어야만 했던 그들에게 세상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린 2명의 간호조무사는 권고사직을 당했고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싸운 선생님은 결국 사직했습니다.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슈퍼맨들에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사회 지지 캠페인 어쩌다 슈퍼맨에 함께해 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요즘 하늘색이 참 예쁘죠? 우리가 힘을 모아 바른 소리를 외치니 하늘도 예뻐집니다. 이렇게 맑은 가을, 몸을 위한 좋은 습관 새싹당 콩차 한 잔 어떠세요? 추석 선물에도 부담 없는 새싹당 콩차 티백 2+1은 계속됩니다. 이제 인터넷에서 전창걸의 새싹당 콩차를 검색하세요.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1288. 내 몸의 적폐청산 새싹당 콩차. 반지 벤지 반지 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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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빤지 빠빤지 반지 벤지 반지 벤지 반지 벤지. 오빠 나랑 무슨 게임 할 거예요? 벤지 빠빤지 빤빤지. 오빠는 마법사 업데이트.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어머님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개업 축하합니다. 본세다 잠드소서. 결혼을 축하합니다. 형부 우리 언니 반품은 안 됩니다. 차장 승진하신 주과장님 주차장 되신 거 축하해요. 우리 같이 산 게 벌써 7년이나 됐네. 썩 짜릿했던 시간이었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보내는 꽃이야. 너랑 닮은 꽃. 생일 축하해. 사랑과 축하. 위로가 있는 곳에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1566-0263입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자, 김프로 나와 계시죠?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김프로입니다. 예, 그래요. 명절과 함께 날리려고 그랬는데 나름 팬이 많더만. 나 몰랐어요. 제가 이 댓글 부대를 좀 동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동안 존나 무시했는데 무시하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요. 우리 김프로는 어떻게 명절 보냈습니까? 저 이제 애기들이 있으니까 애기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부모님도 뵙고 재미있는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예, 저는 종합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아, 진짜요? 예, 몸은 예. 어떻게 괜찮으세요? 예, 뭐 그렇게 특별히 문제가 없는 걸로 이제 나왔는데, 뭐 알 수 없죠. 그 사실은 나는 꼼수다 할 때 우리 공지영 작가께서 또 저희들 또 어여삐 여기셔서 그때 김어준, 주진우 저 이렇게 해서 국립암센터에서 받았고, 그때 주치의가 바로 명승권 박사님이셨고.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에 받다 보니까 추석 연휴 내내 떨었어요. 몸 안에 뭐 나쁜 게 자라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올까봐 어마어마하게 걱정을 했는데, 사실 또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지난 9년이다 보니 이게 또 몸 안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 아닐까 이런 염려도 많이 했는데, 다행히 별일 아닌 걸로 나와가지고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우리 많은 국민들, 특히 이제 이명박근혜 9년을 비판했던 국민들은 참 피곤했던 9년이었고 스트레스 많이 받았던 9년이었어요. 그럼요.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좀 세상이 달라졌으니까 네. 그런 스트레스 이제 더 이상 받으실 필요 없는데. 네. 근데 저는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당신이 이제 뭐 스트레스 받을 일이 뭐 있어? 스트레스는 제가 받죠. 아니, 당신은 그래도 좀 행복했던 세월들을 보냈기 때문에, 우리는 9년 동안 비바람 맞으며 서 있었는데, 당신은 얼마 전까지 양지에 있었잖아. 그래요? 좀 더 고생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 이게 무슨 택도 아닌 얘기인가 싶은데, 뭐 어쨌든. 예. 그래요. 우리 김프로하고 오늘 또 나눌 이야기는 뭐 무관하지 않은 얘기입니다. 바로 국정원. 네. 국정원이 지난 9년 동안 국민들을 그야말로 도탄에 빠뜨렸던, 아주 민주주의를 역행하다 못해 파괴한 그런 주범임이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이제 여태까지는 모두들 사실 심증만 있었죠. 당연히 그럴 것이다 라고 심증만 있었는데, 국정원이 뭐 국정감사를 받아도 아시다시피 특수활동비 때문에 뭐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돈도 많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드러나는 게 사실 별로 없었잖아요. 아니라 하고 막 그렇게 감싸왔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진행돼도 뭐 수사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되게 방해하고 뭐 이랬었기 때문에 지난 9년 동안 그냥 심증만 잊고 지나갔었는데, 지금 서서히 국정원이 했던 일들이 이제 드러나고 있거든요. 검찰에서도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 국정원의 불법 정치 개입 의혹 관련해가지고 수사를 한 게 50일 가까이 지금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휴가 지나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2라운드 수사가 진행 중이고, 국정원 내부에서도 그렇고, 또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 국방부에서도 각자 이제 TF가 생겨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자료들을 막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여태까지 우리가 그럴 것이다 짐작했던 것들이 사실로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어서 뭐 하여튼 귀추가 조금 주목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요. 자, 민병주 심리전단장이 원세훈 지시를 받고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만났다, 이런 보도가 어제 JTBC를 통해 나왔는데, 뭐 결론부터 얘기해서 원세훈이 이제는 불때가 된 거 아닙니까? 자기가 다 뒤집어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국정원은 사실 대통령 직속 기구고, 국정원이 뭐 자기가 정치해가지고 정치적으로 무슨 야욕을 이루거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했다고 보기에는 어렵잖아요. 뭐 원세훈이 대선에 나올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 사람이 정치적으로 뭐 욕심이 있어가지고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실은 이제 뭐 MB가 시키는 대로 충실하게 그 뜻을 받들어가지고 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뭐 지금 원세훈을 상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수사의 정점은 MB를 겨누고 있는데, 예. 말씀드린 대로 그냥 뭐 직권남용, 직무유기 이런 걸로는 사실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예. 여태까지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서 뭐 직권남용으로 기소가 많이 됐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가 되는 사건도 그렇게 흔치는 않고요. 네. 그게 기소가 된다 하더라도 그걸로 유죄를 받는 사건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사건이라서 이걸로 MB를 뭔가 올가매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혐의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봐야 되는데, 차곡차곡 다른 혐의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지금 어버이연합이라는 단체는 사실 제가 기자 생활을 막 처음 시작했었던 초년병 때도 여전히 있던 단체이기는 했는데, 매일매일 집회 신고를 했던데요, 사실. 근데 어버이연합에서 뭐 30명, 50명 이렇게 집회 신고를 했어도
실제로 거기에 뭐 나와가지고 집회를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었거든요. 예. 오히려 어버이연합의 집회 계획 이런 것들을 언론사에서 선배들한테 보고를 하면, 왜냐면 그 각 경찰서마다 이제 집회 신고를 보고하도록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쭉 리스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주요한 사건들을 추려가지고 아침마다 이제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위에다가. 근데 어버이연합에서 하겠다고 신고한 집회들을 혹시 이제 모르는 신참 기자들이 위에다 보고를 하면 혼났어요. 예. 왜냐면 이런 택도 아닌 단체, 그리고 맨날 그냥 써서 올리는 의미 없는 단체 거를 확인도 안 해보고 올리냐고 이제 혼나는 그런 단체였는데, 아니 이게 MB 정부를 지나면서 갑자기 인원도 막 보강이 되고, 예. 돈도 어디서 갑자기 생겼는지 막 규모도 커지고, 막 이러면서 자기들이 이제 검찰에다가 뭔가를 고발을 하면 검찰에서 막 즉각적으로 움직여가지고 수사도 하고, 막 이렇게 이제 움직였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그 어버이연합을 비롯해서 보수단체에 국정원이 아주 조직적으로 돈과 인력과 이런 것들을 지원해가지고, 뭐 했던 것들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가장 크게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의 취소 청원, 이런 것들을 이제 했었는데,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노벨상 받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이게 공작에 의해서 된 거다. 라면서 취소 청원하고 그때 막 음모론을 막 일으키고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것도 그냥 어버이연합이라는 단체에서 한 것인가라고 생각을 했더니, 예. 결국에는 정부에서 주도하에 국정원이 소스를 마련해가지고 돈도 지원해가지고 한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어서 수사가 시작이 됐고, 예. 그리고 뭐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에도 추모 열기가 일었던 것에 대해서 뭐 이걸 국론 분열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막 여러 가지 이제 작전들을 펼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찰에서 지금 한 15명 정도 안팎의 규모로 이제 수사팀이 꾸려졌거든요. 예. 그래서 예전에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수사를 했다가 수사를 못하도록 방해를 받았던 그 팀이 지금 나서가지고 대대적으로 한번 수사를 하자 해가지고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한 50일 정도 됐으니까 예. 연휴가 지나고 본격적으로 이제 수사가 조금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니, 가장 큰 관심은 MB를 소환할 수 있는지, 소환한다면 언제쯤 부를 수 있는지, 이거거든요. 어떻게 파악하세요? 현재 상황이 어떠냐면 문학의 블랙리스트 수사 관련해가지고 피해자들 조사가 한참 진행 중이에요. 예. 뭐 배우들, 무슨 진행자들, 방송인들 뭐 이런 사람들을 비롯해가지고 김미화 씨, 최승호 씨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불려가서 조사를 받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정원이 문건으로 지시하고 구체적으로 기획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밥줄을 끊어라라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피해자 조사가 이제 한창 진행 중인데, 예. 이게 그냥 단순히 문화예술계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정치인이라든지 무슨 교수라든지 이런 사람들까지 포함이 돼 있었다는 게 지금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추석 연휴가 지나고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가 더 확대될 거거든요. 이제 일단 이런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가 쭉 이뤄지고 나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기획하고 지시했던 윗선에 대한 수사가 이제 진행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피해자들의 1차적인 조사가 끝나면 그 윗선에서 지시했던 사람들의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의 수사를 바탕으로 해서 그 위에 있는 아주 최고 이제 지시를 하게 되는 임원급 혹은 원세훈 국정원장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서, 예. 이게 MB까지 타고 올라가기는 시간은 조금 일단 걸릴 거고요. 그리고 박원순 시장이 또 고소인 조사를 곧 받을 예정이란 말이에요. 지금 고소를 했는데, 예. 뭐 나머지 조사나 뭐 기초적인 조사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그러면 고소를 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조사가 진행이 된 다음에, 예. 뭐 여러 가지를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국정원 임원 그리고 원세훈 이렇게 이제 올라갈 텐데, 예. 그 과정에서 원세훈 정도까지 수사가 진행되는 거는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 워낙 자료도 많고 방대하기 때문에, 예. 거기까지 올라가는 거는 어렵지는 않을 텐데, 뭐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윗선으로 올라가는 것에서는 함부로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어설프게 올라갔다가 성공을 못하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서 성공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확하게 죄를 물어서 기소를 하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이거는 정치적으로 막 후폭풍을 맞고 오히려 쓸데없는 논란이 생길 빌미를 제공하는 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여기서는 검찰이 어쩔 수 없이
여태까지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놓고 정무적인 판단을 할 텐데 그때까지 시간이 일단은 조금 더 걸릴 것 같고 예. 이제 검찰에서는 15명 안팎으로 이제 전담 조사팀을 꾸려가지고 이제 수사를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예전에도 수사를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수사의 맥은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을 하고 있을 것이고 예. 또 단순히 검찰만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정원이나 국방부에서 자체 TF를 구성해가지고 거기서도 재조사가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그 언론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자료들이 추가로 계속해서 지금 검찰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이나 이런 혐의에 대해서만 갈 가능성은 적고요. 제가 보기에는 예. 이상 혐의가 좀 무거운 그래서 뭐 돈과 관련된 것이라든지 이제 구체적인 다른 혐의에 대한 자료들도 같이 넘어가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맹을 통해 가지고 아마 수사를 열심히 지금 기초조사를 하고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밝혀내지 못한다고 하면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요 건만 가지고 MB 수사까지 올라가는 걸로는 오히려 폭풍이 있거나 불필요한 정쟁의 대상만 될 가능성이 조금 높아서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조금 놓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수사의 방향이 MB를 향해 가고 있는 건 맞지만 불러도 확실할 때 부른다 이런 얘기군요. 그럼요. 검찰도 그걸 알고 있거든요. 확실하지 않을 때 불러가지고 만약에 논란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 그리고 또 국민의당도 그렇게 협조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집권 여당 또 문재인 정부를 흔들 수 있는 일이라면 하여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만약에 어설픈 상태에서 올라가가지고 조사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그걸로 문제를 삼을 거예요. 이거 봐라. 별것도 없는데 이거 뭐 전 정부 기획사정 해가지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예전에 정치보복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라면서 이제 막 오히려 그쪽에서 으름장을 놓을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올라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확실한 것들을 잡아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자료 취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명박 쪽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전 정부 정치보복 이제는 고리를 끊어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지들도 한 정치보복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냥 크게 개념치 않는 게 좋을 것 같고 예. 거기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늘 자기들이 했던 얘기가 있잖아요. 예. 무슨 뭐 좌고우면 할 필요 없고 예. 법대로 절차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법치주의 그렇게 좋아하면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법을 지키자는 건데 그걸 뭐 다르게 해석할 게 뭐가 있느냐라고 그냥 했던 얘기 똑같이 반복하면서 그냥 묵묵히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발끈해가지고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법대로 하자는 것인데 뭐 그거를 자기들이 할 때는 괜찮고 노회찬 의원이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뭐 모기들이 반대한다고 F킬라 안 살 거냐. 모기들이 하는 얘기는 크게 의미 없으니까 그냥 빼도 박도 못할 증거를 얼마나 확보하느냐 거기에만 신경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자, 오늘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 핵심은 MB 자금줄이 지금 검찰에 의해 추적 중이다. 이거죠? 그럼요. 그게 지금 핵심이니까 예. 그것 때문에 국방부 TF 또 국정원 TF 적폐청산 TF가 10월에도 재조사를 지금 계속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사를 면밀하게 하고 있다는 거는 충분히 자료로서 검증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찾아가지고 검토하겠다라는 의지니까 그런 것들이 검찰에 모여가지고 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라서 좀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시면 적당한 때 아마 언젠가 제가 설명드린 것 같은데 성동격서 전법을 항상 쓰거든요. 막 뭐 문학의 블랙리스트 관련해가지고 피해자들이 조사를 받아서 마치 그걸로 뭔가가 나올 것 같이 분위기는 조성이 돼도 아마 전혀 다른 혐의점, 전혀 다른 사건이 툭 튀어나오면서 그걸로 MB가 기소된다면 뭐 그걸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더 높다.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요. 성동격서 전법 말씀하셨는데 다시 정리해 보자면은 지금 검찰 수사가 MB에 대한 수사로 봤을 때 로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컴퓨터 어디 접속했을 때 기다리는 시간 이걸 로딩이라고 하는데 한 몇 %까지 이 로딩이 된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제가 뭐 내부에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 뭐 긴밀하게 확인을 좀 했다 그러면 모를까. 네.
지금은 그렇지는 않은데 내부적으로는 뭐 그냥 흐지부지 신용만 하다가 끝날 수사는 아니거든요, 절대로. 뭐 나름대로 방대한 자료들 통해 가지고 지금 뭐 수사를 시작한 지만 지금 50일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이대로 뭐 끌고 갈 수는 없을 것이고 아마 조만간 이번 달 내로는 다른 사건의 단초가 조금 시작되지 않을까 싶은 개인적인 뭐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적당한 때 뭐 확인이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는 넘었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막 그렇게 몰아가가지고 틀리면 결국 제 책임인 거잖아요. 오늘 저녁에 우리 김프로가 맘마이스에 나오는데 그때까지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숙제를 낸 거예요 지금. 야, 이거 뭐 취재 지시를 기자 때보다 더 빡세게 받으니까 야, 이게 지금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건강검진은 제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너는 아직 갑질을 더 받아봐야 돼. 너무 사회에 순조롭게 나왔어. 뜨거운 맛을 좀 봐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자, 김프로. 오늘, 그러니까 방송 나가는 날짜를 기점으로 해서 10월 9일 저녁 7시 서울 합정동 국민TV 카페 온에어에서 맘마이스 공개 녹화가 있는데 우리 김프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연휴 끝날이라서 부를 사람이 없어가지고 결국 김프로를 부르게 된 거니까 여러분들 뭐 큰 비중의 게스트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니, 그럼요. 제가 보니까 박주민 의원이 나오시던데. 박주민 의원 부르고 남는 시간에 이제 찌끼다시로 저를 이제 부르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게 맘마이스가 굉장히 좀 힘든 거 아닌가. 저 같은 듣보잡을 불러야 될 정도로 이제 사람이 안 오나. 뭐 이런 걱정도 한편으로 하면서.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간파하고 계시네요. 자, 농담이고. 자, 10월 9일 월요일 저녁 7시 바로 맘마이스 공개 녹화가 있는데 우리 김프로를 반갑게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김프로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따가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카카, 큰일 났습니다. 어머, 이 새끼 추석 때 뭐 잘못 먹었나? 왜 옛날에 했던 시나모드지? 응? 야, 너 돌았어? 아닙니다, 카카. 카카는 정령 추상 전하십니다. 얘가 영화 남한산성 봤구나. 가만히 있자. 그러면 내가 인조야? 응? 10일 만에 수도를 내주고 도망치다가 한 50일 지나서 개구욕을 당한. 아이고, 카카. 아닙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추석 연휴가 길었지만 저 제정신입니다. 새끼야, 제정신이면 뭐해? 살이 토실토실 쪘는데, 응? 너 다이어트 포기했어? 전 걱정이 없습니다. 비타샵이 있기 때문이죠. 비타샵 홈페이지 추석 이벤트 섹션 가보셨습니까? 우리 고객님 드시고 싶은 거 다 드세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고객님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이거 문재인한테 하는 얘기잖아. 이니님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그런 건가요? 시발놈아, 종북 세력과 애국 세력은 좀 구분하자. 카카, 다이어트에 종북과 애국이 어디 따로 있겠습니까? 비타샵 추석 이벤트 6일 여행 다이어트 키트 상품 보셨습니까? 6일 다이어트 코스인데 드시기 좋게 하루 먹을 비타샵을 담았습니다. 그냥 먹으면 됩니다. 1522-6648 1522-6648 또는 비타샵 홈페이지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비타샵? 알았어. 1522-6648이라고 했지? 근데 남한산성 그게 벌써 200만이 넘어갔다며? 영화가 흥행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요.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 이 비루한 안보 현실이 걱정되는 겁니다.
고수, 이병헌, 김윤석, 박해일 꼭 배우들의 명성만으로 흥행되는 것은 아니지요. 아니, 현빈이나 송중기 또는 박보검은 없고? 참 미스테리네. 어떻게 그 배우들 없이. 카카, 정신 차리십시오. 미국도 중국도 우리를 호구로 알고 있는 이 현실이 명나라 청나라 교체기에 조선의 상황을 떠올리게 하지 않습니까? 모처럼 네가 인인님을 비판하는구나. 얼마나 정치를 엉망으로 했으면 상황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겠나. 이렇게 인의를 비난하는 거 아니야. 카카, 미국에 절대 의존하고 북한과는 빗장을 걸어 잠근 책임은 안 느끼십니까? 너니 씨발놈아, 미군 사령관 업어준 거나 반성해. 아무리 짝퉁 무지만 염치가 있어야지. 카카, 송구하옵니다. 죽여주십시오. 야, 근데 너 오늘 왜 나한테 카카 이러면서 고개를 조아리니? 미쳤어? 카카, 구치소에서 황제 대접 받으셨다면서요.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그래서 카카가 정녕 카카가 아니라 폐하구나. 그래서 박 씨를 카카로 다시 모시게 된 겁니다. 카카의 명령이야. 문제나네. 문제 드리겠습니다. 영화 남한산성에서 이조판서 최명길로 나오는 이병헌, 연기 짱이지요. 이조판서는 오늘로 말하자면 무슨 부 장관인지 카카 아십니까? 알지. 1번 국방부 장관, 2번 행정안전부 장관, 3번 교육부 장관, 4번 국가정보원장, 5번 국토교통부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이메일 주소와 정답, 사연을 적어 팟빵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2부 마지막 순서에서 발표하겠습니다.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마칩니다. 김용민 브리핑 뉴스 듣기 능력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 소개합니다. 지난 뉴스 듣기 능력평가 문제는 휴 해프너가 창간한 미국 성인 잡지의 이름을 맞히는 거였죠. 정답은 플레이보이인데요. 당첨자 두 분에게는 도서출판 이김에서 협찬하는 김용민 PD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를 선물해드립니다. 김용민 PD의 사인이 담긴 책 보내드립니다. 다른 당첨자에게는 술친굼 한 박스를 선물해드립니다.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에게 남도 먹거리에서 협찬하는 식품 꾸러미 상품 선물해드립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남도먹거리.kr을 입력해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에게는 골반 보정 속옷 바디로직 리포머 팬츠 보내드립니다.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에게는 머문빌리지 이용권 격주로 선물해드립니다. 총 3,000평의 대지와 건물 2동을 오직 한 팀에게만 서비스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일요일과 평일 가격을 대폭 낮춘 머문빌리지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머문빌리지를 검색해주세요. 정답자 인천감자님, 인천에 사는 김용민 브리핑 애청자입니다.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소카915님, 적폐청산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너무 많네요. 대통령을 조용히 응원합니다. 여의보주 광명진원님, MB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국민에게 석고 대죄하라. 레드라이언님, 가족들에게 김용민 브리핑에서 들었던 시사정치 이야기 한 보따리 풀었습니다. 정의로움에 관하여님, 독일은 학교에서 노사협상 과정에 대해 배운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언제쯤 이런 내용이 정규 교과에 담길 수 있을까요? 돌멩이 칠사님, MBC 김장겸 사장은 물러나라. KBS MBC 화이팅.
문통방통 끝말잇기 당첨자께는 별을 따다 구운 과자 롤카스테라 드립니다. 주문 전화 033-646-2668 인터넷 주문 베이킹파머.co.kr입니다. 지난 문통방통 끝말잇기 시작 글자 적폐청산의 산이었는데요. 당첨자 엄마배님 끝말잇기 산전수전. 안철수는 앞으로 산전수전 좀 겪어보길 바랍니다. 김용민 브리핑 뉴스기 능력평가 오늘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아 여보, 우리 입맛도 없는데 시원한 국수 한 그릇 어때? 아빠, 밀가루 음식 먹으면 속 쓰려. 알았어, 내가 남도 먹거리 쇼핑몰에서 한 방에 해결하지. 남도 먹거리 쇼핑몰의 국민건강 프로젝트. 100% 우리 쌀로 만든 현미 쌀국수와 현미 누룽지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남도 먹거리의 다양한 꾸러미 상품을 만나보세요. 포털 검색창에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시거나 주문 전화 1544-1669, 1544-1669로 전화주세요.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000, 초등어휘 5000.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떻게 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원래는 명절 동안 완전히 빈둥거리고 놀려고 했는데 명절 직전에 이종무 국장한테 연락이 왔어요. 예. 하면서 이번 연휴가 너무 긴데 뉴스가 별로 없어서 완배 네가 한 10편 정도 진보적 경제학자들의 삶과 사상을 소개하는 기사를 시리즈로 냈으면 좋겠다 이러더라고요. 저도 봤습니다. 민중의 소리 홈페이지에서. 네, 근데 제목도 정해놨더라고요. 뭐 추석 연휴에 만나는 진보 경제학자들의 꿈 10편. 근데 제가 좋은데 예. 그걸 지금 이야기하면 어떡하냐. 무려 10명의 경제학자를 소개하는 건데 예. 아니 그게 그 사람의 삶과 사상과 이런 걸 간결하게 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그걸 무려 10편이나 쓰라고 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면 내가 그걸 언제 다 쓰냐. 명절 내내 이것만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듯이 우리 국장이 굉장히 낙관적인 사람이에요. 문제는 이 낙관적인 태도가 운동가로서는 참 좋은데 예. 남의 인생까지 자꾸 심하게 낙관을 한다는 게 문제인데 그렇죠. 이러더라고요. 야 10편? 후다닥 써. 빨리 쓰면 되잖아. 그리고 푹 쉬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제가 야이씨 네가 써봐. 그게 후다닥 써지나 하고 쌍욕을 퍼부으려다가 예.
제가 국장이고 내가 기자지. 예. 제가 내 상관이었지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불이 푹 죽어서 10편의 기사를 쓰느라고 이번 명절을 보냈습니다. 우리 이정무 국장님이 MB하고 많이 멘탈리티가 흡사하시네요. 저는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인하진 않겠습니다. MB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한반도 대운하를 통해서 한강에서 낙동강으로 해가지고 물류를 보내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했더니 고속도로 이용하면은 몇 시간이면 될 일인데 그게 하루 이틀 이렇게 보낼 일이 뭐가 있느냐 했더니 그러면은 하루 이틀 이전에 보내면 되겠구만. 이게 바로 MB의 멘탈리티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정무 국장님께서 이 방송을 들으시면 참 도움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참 좋은 국장님 두셨네요. 예. 네. 예. 자, 오늘 명절 지나고 첫날 우리 이완배 기자님하고 어떤 얘기 나눌까요? 예, 명절 이야기하다 서설이 좀 길어졌는데요. 월요경제학을 해볼까 합니다. 그런데 뭘 할까 하다가 이번에 진보경제학자 10편을 기사로 쓰면서 대부분은 제가 월요경제학 시간에 소개를 한 분들입니다. 예. 그런데 샤를 프리에, 칼 폴라니 이 두 사람은 아직 제가 방송에서 소개를 못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마침 명절 연휴 중이고 많은 분들이 이제 가족과 함께 따뜻한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아서 가족과의 따뜻함하고 제일 잘 어울리는 경제학자 샤를 프리에라는 사람을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예. 우선 이 샤를 프리에는 공상적 사회주의자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분야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공상적 사회주의자 3인방의 이름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오늘의 주인공인 샤를 프리에를 필두로 프랑스의 생시몽이라는 사람하고요. 영국의 로버트 오웬 이 세 명이 공상적 사회주의 3인방으로 불립니다. 근데 이때 이 공상적 사회주의라는 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공상적이라는 수식어요. 네. 이걸 영어로 쓰면 유토피안 소셜리즘이라고 쓰는데 그러니까 유토피아를 그리는 사회주의자들이라는 뜻이죠. 예. 근데 이런 이름이 왜 붙냐면 마르크스의 절친이었고 또 평생의 동지였던 엥겔스가 이 프리에, 오웬, 생시몽 세 사람을 공상적 사회주의자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이제 원래 엥겔스는 이 세 사람을 폄하할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단지 이제 마르크스의 사회주의는 과학적 사회주의인 것에 비해서 프리에, 오웬, 생시몽은 이상주의자들이다. 이렇게 대비시키고 싶어서 공상적 사회주의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그런데 이제 후대의 마르크스 추종자들이 엥겔스의 의도하고는 달리 이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은 계급투쟁을 주장하지도 않는 환상가들, 멍청한 놈들이다. 마르크스는 과학적인데 얘네들은 안 과학적이다. 이렇게 조금 비꼬려고 이 말을 계속 사용을 한 경향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정작 이 말을 쓴 엥겔스는 오웬 같은 사람에 대해서 우와 사상이 기계처럼 정교하다라고 칭찬을 했는데 이제 후대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좀 이 사람들을 환상가라고 폄하하면서 이 이야기가 퍼진 거죠. 예. 그래서 요즘 들어와서는 프리에, 오웬, 생시몽이 굉장히 다시 부각이 되는데 이 세 사람을 좋아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는 공상적 사회주의자라는 말이 기분 나쁘다, 빼자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을 폄하하려고 붙인 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 저도 이 세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저는 이 사람들을 공상적 사회주의라고 불러도 괜찮습니다. 저는요. 왜냐하면 이게 공상이고 유토피아면 어떻습니까?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이 꿈꾸는 세상은 유토피아였어요. 그리고 유토피아는 상상력의 산물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 세 사람은 굉장히 상상력이 강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 좀 꿈을 꾸고 살자. 저는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게 좀 비과학적으로 들리면 어떻습니까? 그게 좀 실현 불가능해 보이면 어떤가요? 원래 인류 역사라는 건 진보를 할 때 보면 늘 꿈을 꾸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 처참한 자본주의에서 살면서 꿈이라는 걸 꿀 엄두를 못 내서 그렇죠. 근데 저는 이런 시대일수록 더 나은 세상을 머릿속에 그리고 꿈꾸고 상상하고 저는 이래야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공상이라고 부르면 어떻습니까? 사회 구성원들이 그 공상 꿈을 간직하고 사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소개해드릴 공상적 사회주의자 샤를 프리에가 얼마나 멋진 세상을 꿈꿨는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프랑스 사람이고요. 부장송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활동할 당시에 경제학의 주류는 당연히 아담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라는 거였고 잘 알려진 대로 자유방임주의는 개인한테 경제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경쟁을 활성화하자 이런 사상이었죠. 그런데
프리에는 이걸 보고 그거야말로 세상을 망치는 악이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예. 그래서 프리에는 경제적인 자유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건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다. 경쟁보다 중요한 건 조화와 소통이다. 뭐 이런 말을 해요. 경제학치고는 되게 인간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꿈꾼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이 함께 모여서 배려를 하고 살아가는 그런 마을입니다. 논문 제목도 되게 따뜻해요. 사랑이 넘치는 신세계 뭐 이런 논문을 씁니다. 이 사람이요. 프리에가 찾은 해법이 뭐냐면 가난한 민중들을 위한 새로운 마을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을 안에서 서로 나누고 배려하고 살아가는 건데요. 프리에가 상상 속에서 만든 이 이상향 마을 이름이 팔랑스테르라는 겁니다. 예. 이제 팔랑스테르가 얼마나 멋진 곳인지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과거에 그 외 MBC 예능에서 러브하우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그래서 집을 리모델링한 다음에 소개해 줄 때 빠바밤빰빰 뭐 이런 음악이 깔렸잖아요. 예. 제가 지금 아주 멋진 팔랑스테르라는 마을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 정치자분들 머릿속에 빠바밤빰빰 뭐 이런 음악을 이제 깔아놓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팔랑스테르는 1600명에서 1800명이 모여 사는 하나의 거대한 주택단지입니다. 근데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서로를 정말로 가족처럼 사랑해요. 주택이 4에서 한 6층 정도 규모가 되는데 여기가 너무 아름답고요. 쾌적해서 프리에의 표현을 빌면 여름에는 분수 덕분에 시원하고 겨울에는 거대한 벽난로 덕분에 따뜻한 곳입니다. 요 마을에서는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 일 따위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면 어떻게 하냐면 주민들 전부가 마을 중앙광장에 모여서 끝없이 토론을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곳 주민들은 딱 하루에 6시간만 일을 해요. 그리고 마을에서 생산된 물건은 그냥 필요한 만큼 구성원들이 나눠 가집니다. 더 가지려고 욕심 부리지도 않아요. 아이들은 굉장히 잘 갖춰진 시설에서 경쟁이라는 걸 모르고 서로를 배려하는 법을 배우는 공부를 합니다. 되게 멋진 도시인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멋진 도시를 어떻게 만들까요? 이게 궁금한 거죠. 예. 누군가가 돈을 대야 될 거 아닙니까? 프리에는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 부자들이 인간미를 갖추고 스스로 돈을 기부를 해서 이런 도시를 만들어서 같이 살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물론 당시 산업자본가들이라는 사람이 돈에 눈이 멀어서 노동자들 하루 일당 1,000원씩만 주고 채찍으로 후드를 패면서 돈을 번 사람들인데 씨알도 안 먹힐 소리죠 이게요. 예. 그런데 프리에는 믿었어요 이게요. 부자들의 배려 그리고 가난한 노동자들의 헌신이 결합이 되면 이런 아름다운 유토피아가 건설될 거라고 믿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팔랑스테르가 그냥 완전히 허무한 실험이나 꿈이 아니고 프리에가 죽은 다음에 미국에는요 꽤 많은 팔랑스테르가 생겼습니다. 시도를 해보는 거죠. 함께 모여서요. 물론 결과적으로 대부분이 자금 부족으로 다 망합니다. 부자들도 이제 돈을 더 대지 않았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프리에의 사상이 그냥 미친 공상가의 헛소리라고 사람들이 자꾸 평가를 하는 겁니다. 야, 이게 될 리가 있냐. 부자들이 그런 허망한 데 돈을 댈 리도 없고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서로를 배려하고 살지도 못한다. 프리에가 말하는 건 다 헛소리다. 공상주의자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제 잘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언젠가 나중에 칼 폴라니를 소개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길게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인류라는 존재가요. 서로 경쟁하고 남을 밟아 죽이고 이렇게 산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인류 문명의 역사를 대충 7,000년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경쟁하고 남을 밟아 죽이면서 산 시기는 최근 자본주의 한 300년밖에 없어요. 대부분 인류의 시간은 특히 민중들은 협동하고 배려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면서 돈거리고 돈이 최고라고 믿고 경쟁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들 거라는 헛된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그렇죠. 우리 역사적으로 민중들이 살아온 모습을 보십시오. 진짜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현실에서 팔랑스테르를 만든 경험이 없나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분들 이야기를 드렸을 때 5천만 원이 넘는 연대의 성금이 저희 청취자분들께서 마련을 해주셨어요. 예. 그런데 그 수많은 분들이 후원을 보내시면서 그 통장에 찍힌 걸 보면 그중에 생색을 내는 분들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통장을 보면 다 고맙습니다. 힘내세요. 연대합니다. 승리하실 겁니다. 이런 수많은 격려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아무도 나 돈 더 냈어. 나 주식회사에서 돈 더 낸 주주야. 날 더 알아줘. 이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궁극적으로 팔랑스테르하고 뭐가 다르죠? 조금 여유 있는 분들이 조금 더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따뜻한 연대의 손길을 내밉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는 민중들은 피지배 계급들은
문명 역사 7,000년 대부분을 이런 식으로 살아왔다고요. 부자들이 돈을 내게 한다라는 풀이의 발상을 경제학자들은 굉장히 한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도요, 사회 이데올로기 문제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그 지난주 초에, 그러니까 연휴 초 무렵에 여사여풍이라는 회사에서 일하시는 성민지 엔지니어님하고 박연호 작가님하고 시내에서 술을 한잔 했어요. 그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예. 여사여풍이라는 회사는 김용민 PD님이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원래 이름이 7시간 행불근해였는데 이름이 바뀌었죠. 예. 김용민 PD님과 같이 일하는 두 노동자분들하고 제가 술을 먹는데 이 두 분이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해줍니다. 과거에 제가 김용민 PD님, 그러니까 브리핑에서 주최를 한 게 아니고 다른 곳에서 주최를 한 곳에서 김용민 PD님하고 저하고 같이 공개 강연을 한 적이 2번인가 있습니다. 예. 한 번은 성남 시민의 눈에서 초청을 한 기억이 나고 한 번은 전북 지역 공무원 노동조합 분들이 이제 초청을 해서 2번 김용민 PD님과 함께 간 적이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건 외부 행사니까 행사 주체가 있으니까 당연히 강연료를 주십니다. 그런데 김용민 PD님은 그 외부 행사 2차례 때 받으신 강연료를 그냥 성민지 엔지니어님하고 박연호 작가님에게 나눠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이 한 푼도 안 가지고요. 그래서 얼마나 배가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그거는 김용민 PD님의 몫이에요. 김용민 PD님이 강사로 나오셔서 받은 돈이죠. 근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같이 일하는 노동자, 사실은 여사여풍과 상관이 없는 일이었는데 나눠주셨단 말입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김용민 PD님? 아, 주저했죠. 아, 이거 내가 먹어야 되는데. 네, 주저하셨는데. 네. 이게 사실은 농담이신데 주저하셨으면 주셨을 리가 없죠.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풀이가 꿈꾸는 세상이 이런 거예요. 이게 왜 안 된다고만 우리가 부정하느냐는 말입니다. 김용민 PD님은 그냥 하시잖아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살아오는 겁니다. 나 회사 대표고 나랑 같이 일하는 노동자인데 함께 일하는 분들이 고생하는데 내가 조금 가액돈이 생겼을 때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냥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합니다. 김용민 PD님께서 나 지난번에 너희들한테 얼마 줬으니까 일 똑바로 해.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이거 생생하는 게 아닌 겁니다. 굉장히 아름답죠. 참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요. 사회 전체적으로 벌어지면 안 되는 건가요? 사회 전체적으로 이 따뜻한 나눔과 연대가 불가능한 걸까요? 저는요. 이걸 가능하다고 보느냐 불가능하다고 보느냐의 문제는 그 사회가 뭘 믿느냐에 관한 문제라고 확신을 합니다. 서로를 밟아 죽이는 게 더 나은 세상이라고 믿는 사회에서 우리가 사느냐 아니면 서로를 돕고 사는 세상에서 사는 게 더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믿고 사느냐 뭘 믿느냐의 차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함께 따뜻하게 나누는 사회를 믿으면 저는 풀이에 꾸민 팔랑스테르가 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스스로가 혹은 자본주의가 지배 계급이 우리에게 이런 꿈을 꿀 틈을 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중들은 그 속에서도 사실은 이 꿈을 잃지 않아요. 예. 그리고 기꺼이 연대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울산과학대 분들에게 100만 원을 보내신 분도 있답니다. 어떤 분은 3,000원 보내신 분도 있다고 합니다. 여유가 없는 분들은 그 속에서 또 기꺼이 3,000원을 내는 겁니다. 이 소중한 연대와 협동의 정신이 과연 우리 사회를 지배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이게 진짜 꿈이기만 한가요? 저는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게 꿈이기만 하다고 해도 저는 이 꿈을 꾸고 싶은 사람입니다. 제가 아까 그 이종무 국장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예.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왜 그렇게 민중의 소리에 집착을 하느냐고. 왜 그렇게 애정이 많냐고. 합류한 지 고작 3년밖에 안 됐는데 그러면 제 답은 뭐냐면 저는 민중의 소리가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미래 경제 모델입니다. 저한테는 여기가 팔랑스테르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 조직을 지키고 싶습니다. 성공 모델을 만들고 싶어요. 네. 저는 여기에 좀 집착에 가까운 애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어떻게 운영이 됐을까요? 17년 동안요. 연봉 200만 원 시대가 있었어요. 월급이 아니라 연봉입니다. 그거 한 달에 얼마인가요, 그럼? 매달 20만 원씩 10개월 동안 지급받고 나머지 2개월은 못 받았던 거죠. 그나마 이 20만 원조차도 시도 때도 없이 끊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17년을 버텨왔어요. 그러면 여기 어떻게 버텨왔느냐? 여기도 주식회사입니다. 주주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민중의 소리 주인이 누군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저한테 민중의 소리 주인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내가 알고 있기로 대표님도 지분이 좀 있고 국장도 좀 있고 있는 걸로 아는데
실제로 국장한테도 물어보면 자기 지분이 몇 %인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의 주식은 재산이 아니고 부채 덩어리인 겁니다. 이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주주들이 한 일이 뭐냐, 대표님도 그렇고 국장도 그렇고 회사의 주요 간부들은 회사가 어려웠을 때 전세금을 빼서 회사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월세로 가요. 그리고 월세를 가다가 회사가 어려우면 월세 보증금을 또 빼서 자기 집을 줄입니다. 그리고 다시 회사에 돈을 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17년을 운영을 해온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매일 뭐 간부들이 돈 꾸러 다니고 17년을 버텨온 거예요. 예. 근데 진짜 놀라운 건요. 그 희생을 한 사람들, 자기의 전세 자금을 빼면서까지 회사를 살린 사람들 중에서 단 한 명도 생색을 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회사에 쏟아부은 돈이 얼만데 나한테 더 큰 권한을 줘 라는 주장이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회사가 돈이 부족하면 월급을 끊는데 제일 먼저 간부들부터 끊습니다. 고기 20인분을 한 끼에 쳐드셨다는 그 유명한 현석훈 방송부장 같은 경우는 덩치가 어마어마해요. 예.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 월급이 제일 먼저 끊깁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올해 초에 이분들 월급이 끊겼는데 제가 그걸 나중에 듣고 걱정이 돼서 야 석훈아 괜찮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가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간부들 월급 끊겼다며. 그랬더니 아 형님 뭐 그거 갖고 그러세요. 한두 번 있는 일도 아닌데. 이러고서 넘어가요. 더 놀라운 건 그런 희생이 존재하는데 민중의 소리 의사결정 구조는 100% 완벽한 팔랑스텔입니다.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요. 대표나 국장이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어요. 모든 의사결정이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토론을 거치는데 아주 냉정히 말하면 만장일치로 통과를 해야 됩니다. 구성원들 중 한 명이라도 납득하지 못하는 일이 있으면 통과가 안 돼요. 계속해서 설득하는 작업을 거쳐야 됩니다. 예.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모습을 보고 와 얘들은 샤를프리에가 누군지도 모를 것 같고 팔랑스테르가 뭔지도 모르는 애들 같은데 실제로 얘들은 17년 동안 이 공상적인 유토피아를 현실에서 만들고 지켜내고 있더라고요. 여유가 있는 사람이 더 내요. 그런데 아무도 생색을 안 냅니다. 그리고 모든 구성원들이 동등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을 합니다. 1600명에서 1800명이 아름다운 주택단지에 모여서 살면서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 일이 결단코 벌어지지 않고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면 주민들이 마을 중앙광장에 모여서 토론을 통해서 결정하는 팔랑스테르가 현실화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팔랑스테르에서는 주민들이 하루에 6시간만 일을 하지만 민중의 소리는 더럽게 일을 많이 시킨다는 차이는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서로를 짓밟는 자본주의가 아니라요. 배려와 협동, 연대를 통한 사회를 만드는 꿈은요. 불가능한 꿈이 아니라는 겁니다. 작게나마 민중의 소리에서도 팔랑스테르 비슷한 걸 만들어가고 있고요. 김용민 PD님의 여사 여풍에서도 그 꿈이 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에이, 아니 실제로 그렇죠. 과장이에요, 과장. 예. 그러면 그건 과장이라고 하고요. 네. 저희 청취자분들이 보여주시는 수많은 따뜻한 연대의 손길에서도 우리가 사실은 팔랑스테르를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청취자분들께서 가족분들하고 명절에 따뜻한 시간을 저는 잘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족들하고 경쟁하지 않잖아요. 가족들을 짓밟고 내가 더 잘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회가 왜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모습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누가 법으로 정했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꿈을 꾸고 간직을 하고 싶습니다. 뭐 비과학적이라고 불러도 좋고 몽상가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명절을 맞아서 이 꿈을 더 이어가고 싶은 욕심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꿈을 꿀 줄 알았던 공상적 사회주의자 샤를프리에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예, 갑자기 기분이 확 좋아집니다. 명절이 끝나서 명절 증후군 막 생기려고 하는데 이런 이상이 펼쳐지면은 명절 때 쉬는 거하고 일상에서 직장 생활하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똑같이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집에도 가족 있고 직장에도 가족이 있고 아이고 정말 가족 같은 이런 삶이 우리에게 일상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자 이완벽 기자님 수고하셨고 우리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대
바람이 옆구리를 스치면 왠지 뜸해졌던 그리운 친구 생각나시죠? 몇 년 만에 만나도 바로 어제 본 것 같은, 말 안 해도 내 마음 누구보다 잘 알아주던 속 깊고 다정한 친구 다 있잖아요. 마치 민중의 소리 같은? 이렇게 마음 맞는 친구랑 뜨거운 국물에 소주 한 잔이면 같이 할까요? 당신의 든든한 절친 민중의 소리가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 민중의 소리 후원 전화 1661-0451 1661-0451 민중의 소리.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영화 남한산성이 관객수 250만 명을 돌파하며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오늘은 영화 남한산성이 역사적 고증에 어느 정도 충실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순서에는 영화에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1637년 병자호란 당시 조선 조정은 청군을 피해 남한산성으로 피신했는데요. 영화 남한산성은 조선의 운명이 걸린 인조 14년 47일 동안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명나라와의 의리를 중시하는 척화파, 그리고 청나라와의 화친을 주장하는 주화파의 논쟁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는데요. 척화파인 예조판서 김상헌은 대의 명분을 내세워서 결사항전을 주장합니다. 한 나라의 군왕이 오랑캐에 맞서 떳떳한 죽음을 맞을지언정 어찌 만 백성이 보는 앞에서 지옥스러운 삶을 구걸하려 하시옵니까? 신은 차마 그런 임금은 받들지도 지켜볼 수도 없으니 지금 이 자리에서 신의 목을 베소서. 하지만 주화파인 이조판서 최명길의 주장에 밀려 성문을 열고 항복하기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에 따라 인조는 청나라의 항복의식을 거행했죠. 한편 척화파 김상헌은 자신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자 목숨을 끊기로 결심합니다. 영화 속의 김상헌은 아무도 없는 방에서 칼로 복부를 찔러 자결했는데요. 사료에 따르면 김상헌은 자결에 실패했습니다. 6일 동안 단식을 했으며 목을 매 자결을 시도했는데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 의해 뜻을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당시 주화파 최명길은 가족들 앞에서 자결을 시도한 것은 말려달라는 것밖에 안 된다라며 냉소를 보였다고 전해지는데요. 김상헌은 이로부터 3년 뒤 심양으로 끌려가 구금됐으며 영의정까지 올랐던 최명길 역시 훗날 심양으로 끝나갑니다. 김상헌과 최명길 두 사람은 감옥에서 서로 시를 지어서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아빠가 달라졌다. 술 냄새를 풍기며 집으로 들어오면 자는 날 깨워 했던 말을 또 하던 아빠. 이제는 더 이상 날 귀찮게 하지 않는다. 아빠가 달라졌다. 자는 날 깨워 막무가내로 뽀뽀하며 볼을 비비던 아빠. 그걸 참을 수 있었던 건 그러고서 주는 용돈 때문이었는데 더 이상 날 귀찮게 하지도 용돈을 주지도 않는다. 아빠, 대체 뭘 먹은 거야? 몸, 마음, 지갑까지 날 지켜주는 술친구. 살아서 집까지 술친굼. 재구미율과 후기가 좋은 술친굼을 지금 네이버에서 검색하세요.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안녕하세요. 비타샵 대표 오은석입니다. 이번 주에는 주문시 김용민 브리핑 애청자라 적어주시면 시식용으로 홀그레인 스무디 다이어트 2포를 보내드립니다.
아침 식사 대용으로 우유나 두유에 타 드셔보세요. 다이어트는 비타샵과 함께하세요.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고민을 넣어주는 친구 쇼한 침대. 쇼한 침대가 고민을 들어준다고? 편안한 잠자리의 친구 쇼한 침대. 그렇게 편안하니? 업계 최초 2주 체험 정책으로 유명한 쇼앤 침대. 더 편한 천연 통가죽 면피 소파도 출시하였습니다. 전시 체험장으로 오세요. 더 많은 혜택이 기다립니다. 어디에 있다고? 딴지마켓에 있네. 중국 대륙에 휘몰아친 충격 정치 실화 13억 분의 1의 남자. 아사히 중국 특파원이 목숨 걸고 취재한 시진핑 권력 승기의 비밀, 그 풀 스토리 13억 분의 1의 남자. 만년 지방관리가 어떻게 국가주석이 되었을까? 궁지에 몰린 장점은 시진핑에게 살려달라 전화를 건 이유는 보시라이와 저우융캉이 획책한 쿠데타, 그 실상은? 리얼 정치 활극을 직접 확인하세요. 13억 분의 1의 남자. 도서출판 레드스톤.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그곳에 산다면 난 그냥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당신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 브리핑.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글날인 오늘은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에 대비하셔야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서울 18도, 광주 18도로 쌀쌀하겠고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또한 서울과 경기 영서지방은 한때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26도, 청주 27도, 전주와 대구 27도까지 오르면서 다소 덥겠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다 인사말이 이렇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냈는데 너무 길어서 마지막에는 좀 힘이 드네요. 예, 오늘도 사실은 연휴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이긴 하지만. 네, 그렇습니다. 소개해 주신 소설책으로 명절 잘 보냈다는 분을 제가 두 분 만났습니다. 그래. 교수님이 확실히 이 독서 문화, 예, 어떤 선두주자, 프론티어. 네. 네. 이 한국 그 출판 문화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아서 견제를 많이 당하실 것 같습니다. 농담이고요. 자,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한 가조 이식으로의 작품 하나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 명절 사이에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예. 이식으로 가조, 이게 어떤 분입니까? 일본식으로 읽으면 이식으로 가지오 이렇게 읽어야 되고요. 예. 영국으로 옮겨간 사람이니까 일본계 영국인이죠. 예. 가지오 이식으로 이렇게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1954년생인데 4살 땐가 영국으로 건너갔다고 하네요. 아, 그 이창동 감독하고 나이가 같으시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국적은 영국입니다. 네. 일본에서 태어났고요. 영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영어로 글을 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영문학계에서는 알려져 있는 편인데 일반 독자들에게는 많이 소개되어 있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작품은 이미 오래전부터 많이 번역 소개됐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남아있는 나날이라는 영화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리고 부유하는 세상의 예술가, 녹턴, 이뤄받지 못한 사람들 등등 중요한 작품들은 거의 번역이 돼 있는데 그 출판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출판계에 관계하고 있는 사람 얘기를 들으면
가지오 소설이 거의 절판이 됐답니다. 제가 이 말씀 왜 꺼내냐면은 이 노벨상 시즌만 되면은 특히 문학상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것 같아요. 뭐 경마식 보도도 많고요. 도박사들의 말을 인용해서 고은 씨가 4위에 올랐다는 등 무라카미 하루키와 경쟁을 한다는 등 뭐 정치적 배려에 따라서 아프리카의 응국이와 시용호가 받을 것이라는 등 이런저런 얘기가 많았는데 뭐 노벨상이 권위 있는 뭐 상인 건 분명합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짝사랑하듯이 매달릴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뭐 일본에도 역시 고은 선생 얘기를 많이 하면서 사람들이 기대를 했던 것 같은데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많은 독자들이 자신의 가슴 속에 노벨상을 이렇게 수여할 만한 작가들 많이 담아두는 게 중요하지 누가 노벨상을 받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책을 읽으면서 내가 좋아하는 작가들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재미 있잖아요. 그 재미들이 확산하면서 이제 뭐 노벨상에 가까이 갈 수도 있을 텐데 우리 미디어 오늘 기사를 보니까 10세 이상 한국인들의 하루 평균 독서 시간이 6분이 안 된답니다. 6분. 그러니까 뭐 한순간도 책에 눈길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뭐 스마트폰 보느라 정신이 없기도 하겠지만은 정말 한국 사람들 책 안 읽습니다. 물론 뭐 책 말고도 미디어 환경이 변하면서 뭐 접할 정보들이 많기도 하고 또 책보다 재미있는 게 많기도 하겠지만 적어도 내 삶을 좀 더 풍요롭게 할 수 있으려면은 그리고 내가 모르는 세계를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면 책만한 게 없을 줄 아는데 한국 사회는 이 독서 문화가 대단히 황량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분석을 내놓곤 합니다만은 무엇보다 교육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입시 중심의 교육에서 책을 깊이 있게 지속적으로 읽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뭐 책을 읽더라도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것들을 다이제스트해서 요약 정리해서 보여주는 것만을 소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튼 노벨상에 연연해 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이 노벨상을 줄 만한 사람 또는 받을 만한 사람을 하나하나 챙겨가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노벨상이라는 게 워낙 정치적인 성격이 강하거든요. 평화상이나 특히 문학상 같은 경우는 유럽 중심의 상이긴 하지만은 정치적 환경을 고려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새로운 의미를 이 한림원에서 부여하기 위해서 상을 수여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이 노벨상을 받기 위해서는 특히 노벨 문학상을 받기 위해서는 독서 문화가 좀 더 활성화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쪽입니다. 그건 그렇고요. 가지오 이시구로의 이 창백한 언덕 풍경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런던과 나가사키가 동시에 배경이 되는데 주요한 초점은 나가사키에 있습니다. 나가사키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원자폭탄. 그렇죠. 원자폭탄입니다. 이 원자폭탄이 떨어진 일본의 전후 풍경을 정말 그 담담하고도 조용하게 그리고 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아우성 하나 없고요. 그리고 버섯구름 하나 보이지 않는데 그 황량한 풍경들을 어쩌면 이렇게 조근조근 잔잔하게 말할 수 있는지 그게 무서울 정도로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이 소설을 읽으면 에츠코라는 여성이 등장합니다. 주요 인물인데요. 일본에서 살다가 남편을 잃고 영국으로 갑니다. 그러다 영국에서 영국인과 결혼했는데 영국인 남편과 사별을 해요. 그런데 일본인 남편과 사이에 태어난 딸 게이코가 있습니다. 이 게이코가 미국에서 자살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자살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따라가는데요. 그 과정에서 게이코라는 큰딸, 전 남편의 딸을 임신했을 때 만난 사치코와 마리코 모녀를 기억해내고 그 사람들의 얘기를 쭉 펼쳐갑니다. 전쟁 이후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내면 풍경들을 하나하나 펼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소설 잘 씁니다. 흥분을 조장하지도 않으면서도 아주 잔잔한 긴장이라고나 할까요? 그렇게 그 전후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나가사키를 중심으로 해서 전후의 그 황량한 풍경과 함께 이 인간들 하나하나가 내면에 품고 있는 스산한 일상들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예. 이 풍경 중에 하나, 대표적인 장면 하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작가의 문체의 맛을 조금은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해 여름, 날씨가 점점 더워지자 아파트 근처의 넓은 황무지는 점점 더 불쾌한 곳이 되어갔다. 땅바닥은 말라서 쩍쩍 갈라졌지만 깊은 웅덩이나 구멍 속에는 우기에 불어났던 물이 남아있었고 그런 곳은 벌레가 자라기에 안성맞춤이었다. 특히 모기들이 극성을 부렸다. 아파트 주민들은 언제나처럼 불평을 했지만 해가 거듭됨에 따라 황무지에 대한 분노는 체념과 냉소로 바뀌어갔다. 나는 아파트 창가에서 멍하니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많은 시간을 보냈다. 이후 몇 년 동안 쭉 그랬던 것 같다. 날씨가 맑은 날이면 반대편 강둑의 나무들 넘어 구름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창백한 언덕의 능선을 볼 수 있었다. 그런대로 괜찮은 그 전망은 아파트 안에서 텅 빈 오후를 보내는 내게 안도감 같은 것을 느끼게 해주었다. 네, 이렇게 이 풍경을 묘사하는데요. 이 풍경 자체가 바로 내면의 풍경 같습니다. 이 전쟁 끝에 남은 특히 원자폭탄이라는 전무후무한 현대적 무기가 투하된 고난 이후에 나가사키의 그 황량한 풍경들을 자신의 내면과 맞세워 놓고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 나가사키나 히로시마를 떠올 때마다 우리는 원자폭탄을 얘기하게 되는데요. 일본의 전후의 그 원자폭탄이라는 인식은 일종의 바꿔치기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자신들이 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자신들이 2차 세계대전을 전후한 시기 식민지 지배와 이 아시아 식민지 지배를 통해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전쟁을 일으키고요. 그와 함께 아시아 인민들에게 가했던 정말 잔악한 행위들은 다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미국에게 당했다는 그것만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당했던 이런 상황만을 강조함으로써 역사의 기억을 바꿔치는 게 미국의 우익들의 패턴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예. 이 소설 읽으면서 가장 인상적으로 남는 부분이 참 많은데 그중에 하나가 인물 주인공이 이 나가사키의 기념공원을 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서 평화기념비를 보는데요. 제가 히로시마 평화공원에서 봤던 그 인상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공원은 보통 평화공원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것이 공식 이름인지 아닌지는 알 길이 없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새소리가 들려왔음에도 그곳의 널찍한 풀밭 위에는 엄숙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관목이나 분수 같은 흔한 장식물들이 꼭 필요한 만큼만 설치되어 있어 수도원 같은 분위기가 났다. 고르게 깎인 잔디, 넓은 여름 하늘, 그리고 기념비 자체, 그러니까 원자폭탄으로 희생된 이들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거대한 하얀 조각상이 공원 전체를 압도하고 있었다. 조각상은 볼 때마다 너무 크고 육중해 보였다. 나는 그 조각상을 원자폭탄이 떨어진 그날, 그리고 그 이후의 나날 동안에 벌어진 끔찍한 일들과 결부시킬 수가 없었다. 조각상은 멀리서 보면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처럼 거의 희극적으로 보였다. 나에게 그것은 그저 하나의 조각이 불과했다. 나가사키 사람들은 대부분 그 조각상을 일종의 제스처로 받아들였는데 전반적인 감정은 내 느낌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오늘날 나가사키에 있는 그 커다란 하얀 조각상을 떠올릴 때면 나는 그날 오전 오카다 상과 함께 평화공원을 방문했던 일과 그의 우편 엽서 사건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예.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이 조각상을 보면서 비극을 겪었던 사람들의 일상과는 거의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치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처럼 희극적으로 보인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면서 작가는 정말 그 예민한 감각으로 촉수로 일상적인 삶을 영위해가는 사람들의 내면에 깃들인 상처들을 하나하나 들춰 보여줍니다. 자극적인 언어가 아닌 정말 잔잔하고 담담한 언어로 말이지요. 이게 이 작가의 힘이 아닐까 싶어요. 예. 영국 런던에 살면서 우연히 그네를 타는 소녀를 보다가 자살한 자기 딸을 생각하고요. 그러다가 그 딸을 닮은 사치코의 딸 마리코를 다시 생각하면서 이 전쟁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안겼는지를 서술해가는 정말 수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카즈오 이시구로의 다른 작품들이 되게 영국을 배경으로 하고 영국인들이 등장하는 게 많은데요. 이 작품은 영어로 쓰여졌지만은 일본인들이 역사적으로 겪어야 했던 고통들을 아주 서정적인 언어로 슬프게 그리고 아름답게 묘사했다는 점이 더욱
아프게 와닿습니다. 아픈 상처를 아름답게 묘사한다는 것처럼 어쩌면 비극적인 것도 없을 것 같아요. 이 소설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다 보면은 그런 장면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기억은 선택적인 경우가 많죠. 그리고 우리의 기억들이 온전히 사실들을 재현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억들은 설령 그것이 착실하더라도 기억들을 계속 끌어내고 그것과 맞서는 게 또 작가의 몫이기도 할 겁니다. 예. 여기에서 제가 인상 깊게 읽은 구절, 기억과 관련된 부분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기억이란 믿을 만한 게 못 된다. 기억은 종종 그것을 떠올리는 현재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지금 말하는 이 이야기도 그럴 것이다. 예를 들어 나는 그날 오후 내가 경험한 것이 하나의 징조였다고. 그날 내 생각 속으로 들어온 그 불쾌한 이미지가 길고 텅 빈 시간 동안 머릿속을 부유하는 수많은 백일몽과 전혀 다른 훨씬 강렬하고 생생한 어떤 것이었다고 나 자신을 설득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 네,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그러면서 마리꼬라는 소녀가 아주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는데요. 이 마리꼬가 전쟁통에 자기 아이를 죽이는 한 여성을 목격합니다. 예. 그러면서 끝없이 자신도 그렇게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망상에 시달려요. 이게 이제 전쟁이 가한 고통들이겠죠. 바로 이 마리코의 어머니 사치코도 미국인 남자친구를 두고 있는데 프랭크라는 남자를 따라 미국으로 갈 꿈에 자신의 딸 마리코가 아끼던 고양이를 물에 빠뜨려 죽이는 장면이 아주 그로테스크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소설을 읽으면서 생각하는 것은 역사의 기억을, 특히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려서 그걸 문학적으로 형성하는 게 작가의 중요한 몫이라는 거고요. 우리가 일본계 영국인 작가 가지오 이시구를 보면서도 이 작가가 노벨상을 받아서가 아니라 이런 자신만의 언어로, 자신만의 문장으로 일본의 고통스러운 역사와 대면하면서 그 의미를 문학적으로 그려내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이런 작품들 하나하나 읽으시면서 노벨상에 일희일비할 게 아니고 예. 이런 작품들을 아껴주는 독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도 절판되는 작가가 아니라 뭐 이런 걸 계기로 해서 또 그의 작품과 가치가 널리 알려질 수 있다면은 노벨 문학상에 또 순기능도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많은 작가 중에 노벨상을 받았음에도 잊혀진 작가들도 많고요. 예. 또 거꾸로 노벨상을 받지 않았음에도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는 작가도 있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독서의 문화랄까 독서의 토양이 좀 더 비옥해져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네요. 예. 이 소설을 읽으신다면은 전혀 후회가 없으실 겁니다. 하나하나 잔잔한 목소리를 얘기하면서도 아주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게 많이 있는데요. 우리 에치코라는 여성 주인공의 시아버지인 오카다상 같은 전후 시대에도 아직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전쟁 전에 세계관에 갇혀 있는 사람도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새로운 전후 일본에서 새로운 삶을 모색하는 마스다 같은 젊은 친구도 있습니다. 그런 걸 하나하나 새기면서 읽어보시면은 이 작품의 다른 의미들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명절 이후 시적절하게 노벨 문학상 수상자 작품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과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문과 안 나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추석 연휴 모두 잘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이번 추석 연휴 동안에는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물론 부상자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으로 다행입니다. 이게 다 문재인 덕분이다, 이 말입니까? 추석 물가가 치솟았습니다. 제가 분명 열흘 전에 물가가 오를 테니 선제 조치를 취하라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내 말만 들었더라도 참으로 한심합니다.
참 신통하시네요. 추석 때 물가 오르는 거 누가 못 맞춥니까? 그렇다면은 국민의당 지지율 언제 오를 것 같습니까? 이것도 한번 맞춰보시죠. 저를 대북 특사로 보낸다면 지지율이 급등할 것입니다. 아이고, 남쪽에서 새는 바가지가 북쪽에 간다고 다르겠습니까? 여기저기 욕먹고 다니는 분에게 안보를 맡길 수는 없는 것이죠. 반대입니다. 반대. 반대. 대부분 저에게 악플 다는 사람들 대부분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의료인이니까 악플러들을 환자라고 생각하고 불쌍히 여깁니다. 참 추석 연휴 동안 장시간 운전하느라 허리가 많이 아프시지요. 의료인 출신으로서 골반 보정 속옷 바디 로직 리포머 팬츠를 추천해드립니다. 뒤틀린 골반을 잡아주고 허리 통증에도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바디 로직 이걸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안 대표님이 끝말잇기를 시작하셨네요. 반대에서 대부분. 자, 대부분의 분 대통령님이 이어가 주시죠. 대부분 분수. 아저씨, 분수를 아세요? 안 대표님이 재래시장 방문하니까 중년 남성께서 아저씨 똑바로 하세요 이렇게 호통치셨는데 어떻습니까? 그 중년 남성도 환자입니까? 환자라고 생각한다면 안 대표님 정치하는 분 맞습니까? 수모. 제가 재래시장에서 수모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연합뉴스는 저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안철수가 국민의당 의원들과 폭탄주를 마시고 식사를 하면서 소통 행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하면서 저를 변철수라고 소개했습니다. 철수가 변했다. 변철수. 이런 뜻입니다. 모질이 이 언론은 폭탄주 마시고 밥 먹는 게 뭐가 됐으라고 이래 편들어 준다는 겁니까? 그리고 그 변철수라고 했어요. 그 똥을 뜻하는 거예요. 똥철수다 이 말이죠. 아이고, 홍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저도 폭탄주 마시는 게 국밥 먹는 게 이렇게 칭찬받을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질이라고 했습니까? 리셋. 저와 홍 대표님의 관계를 리셋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싸울 게 아니라 편먹어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과 미국이 한미 FTA에 대한 개정 협상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가 사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리셋이라 셋방 안 대표는 좀 빠지세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1대1 영수회담으로 제가 단판을 짓겠습니다. 풍비박산난 이 보수를 결집시켜서 자유한국당이 바른정당을 먹고 안 대표한테는 새빵 하나 내줄게요. 우리 자유한국당 품으로 오세요. 십대껴! 내가 내년에 서울시장 되면 자유한국당사 서울에서 내쫓아버릴 거야. 아이고, 안 대표님, 북한에도 가야 하고 서울시장도 해야 되고 참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자, 오늘도 애청자 여러분이 안 대표님을 대신해서 끝말잇기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팟빵 게시판에 셋방의 방으로 시작하는 단어, 이메일 주소,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께 천연 재료로만 만드는 비어를 따다 구운 과자 롤카스테라 선물해 드립니다. 문통방통 마칩니다. 지금부터 KBS 성우극회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대한민국 정치 다큐멘터리 드라마의 맥을 잇는 듣는 드라마 특별 기획을 보내드립니다. 그 사람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 10%를 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제가 아주 존경하는 아주 믿음직한 친구 문재인이를 대친구로 돕는 사람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대통령 마음이 됩니다. 나는 문재인을 친구로 보고 있습니다. 듣는 드라마 특별기획 그들의 나라 제2화 그 사람 노무현 극본 이영미 연출 김성태 20번째입니다. (1987년 8월) 거제 대우조선소에서는 노동자 이석규 씨가 체류탄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거제 옥포 대우조선 노동자였는데 노사분규 시위 도중에 경찰이 쏜 최루탄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선각소 조립부에 근무하던 21살의 청년 노동자였고 그의 죽음은 경찰의 폭력 진압이 저지른 타살이었습니다. 이때 노무현은 이석규 씨의 시신이 안치된 대우병원 현장에 머무르며 노조원 및 가족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었다. 나는 석규 삼촌입니다. 가족 대표입니다. 육군 소령 출신이라고 합니다. 교사입니다. 육군 소령이든 교사 출신이든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처음에 장례 절차하고 보상 문제 일체를 노조에 일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갑자기 입장을 바꾸신 겁니까? 당신 같은 불선 세력들이 개입돼가 노조에서 지금 석규의 죽음을 볼모로 자기네들 이석을 채우려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 진짜 당신이 회사하고 경찰한테 해유 당했다 하는 거 그거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왜 이래요 이거? 이런 식으로 나오면요 우리는 말할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우리는 석규 가족입니다. 가족의 뜻대로 할 테니까네 당신들은 빠지소마. 우리는 지난 4년 동안 석규하고 한 작업장에서 일했어요. 석규하고 같이 밥 먹고 뒹굴고 웃고 울고. 이 사람들이 진짜 당신들이 석규 엄마야? 아버지야? 가족들이 안 하겠다고 하잖아 지금. 석규를 광주 망월동 묘지에 묻잡고 또 뭐 서울 모란공원에 묻잡고 남원이 고향인데 그래서 장지를 남원으로 하겠다는데 당신들이 뭔데 잔말이 많아 많기를. 잠시만요. 이래 감정적으로 해서는 아무것도 안 되고요. 일단 이석규 열사의 장지를 열사는 무슨 이석규 열사의 장지를 망월동 5.18 묘역으로 하자는 말이 나온 거는 이석규 열사처럼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이한열 열사가 거기 묻혀있기 때문이고요. 서울 모란공원은 노동자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산화시킨 전태일 열사의 묘가. 우리 석규는 열사 아니고요. 그냥 평범한 국민입니다. 국민. 그 평범한 국민이 정부 권력하고 유착된 자본 권력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자각을 하고 투쟁을 하면 열사가 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대로 이석규 열사의 죽음을 개인의 죽음으로 묻어버린다면은 이 땅의 노동자들이 그동안 받아온 그런 씨발 싫다고! 당신 변호사란 말 잘하는데 가져오기 싫다고! 그냥 조용히 하겠다고! 가라고 그냥! 8월 26일 노무현은 결국 부산으로 돌아온다. 대우조선 노조와 김우중 회장 간의 협상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됐습니다만 그때 저희는 모든 일들을 그들이 직접 알아서 해보도록 하자. 그런 경험들이 축적이 돼야 노조가 건강하게 힘을 키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돌아온 겁니다. 1987년 9월 2일 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대다. 아이고 발냄새. 거제에서 왔으면 집에 좀 붙어 있어야지. 아이고야.
하루 종일 신발 벗을 시간도 없었단 마. 얼른 씻고 나오셔 식사하시구로. 밥이나 먹고 배고파 죽겠다. 한 며칠 못 자시지에. 노동자 대접 제대로 받겠다고 시비하다가 체류탄에 맞아 사람이 죽었는데 네, 그때부터 밥도 안 넘어가더라.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이석규 열사의 묘는 결국 남원에 묻혔다면서요. 그게 그러니까 27일 날 내가 부산으로 온 다음 날인데 노사 간의 임금 협상이 타결됐고 28일 그 장례식이 거행이 됐는데 이석규의 장례가 치러지던 1987년 8월 28일. 아이고, 그래도 임금 협상이 타결돼가 이 석규의 죽음이 헛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수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이석규 열사도 같이 살아서 이 좋은 세상을 하게. 잠깐만, 저기 뭡니까? 경찰 아닙니까? 그 경찰이 차 세우러 가는데. 경찰의 신호를 받고 운구차가 멈췄고. 이게 뭡니까? 수고하십니다. 경찰입니다. 이 운구차 대우조선 고 이석규 씨 운구차 맞죠? 예, 그렇습니다만. 자, 모두 다 내리십시오. 안 내리면 강제 연행하겠습니다. 다 내리세요. 뭡니까? 나 이상수 변호사입니다. 와 경찰이 운구차에 있는 사람들 내리라 하는 겁니까? 그 가족들은 고인을 남원으로 모시려고. 가족들이 원했다기보다 그 회유당한 거 아닙니까? 그 삼촌이란 사람이요. 잠시만요. 내가 얘기할게요. 이석규 열사를 망월동에 모시면 그게 정권엔 부담이 될 것 같으니까 사태의 파장을 줄이기 위해서 가족들을 회유한 거 아닙니까? 이상수 변호사님은 여기 대우조선과 특별한 관련도 없는 분이 개입을 하셨으니까 제3자 개입 금지에 해당합니다. 예? 체포하겠습니다. 체포해. 예. 변호사님, 수갑 채우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자, 차 안에 있는 사람들 모두 끌어내고 운구차 남원으로 몰아. 어서. 와야 합니까? 내리세요 빨리. 엄마야 무시라. 최루탄의 젊은 목숨을 빼앗긴 것도 절통할 노릇인데 마지막 가는 길까지 그래 힘들어가. 근데 고인은 가족들이 원하는 데다 모시는 게 안 맞습니까? 그건 그렇지. 그런데 문제는 가족들이 사태의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권력으로부터 회유를 당했다고 보는 그런 의심이 드는 기고, 또 무엇보다 변호사를 그렇게 체포하고 운구차를 그렇게 폭력적으로 탈취하는 게 어딨노? 경찰이 그래가 되나?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느끼는 긴데 진짜 비판을 받고 책임을 지어야 할 사람들은 저 높은 데 있고 해. 애먼 경찰들만 욕을 먹더라고 해. 그것도 그렇네. 위에서부터 안 바뀌면 세상은 절대 안 바뀝니다. 저번에 데모 진압한 전경들이 길바닥에 앉아가 밥 먹는 걸 봤는데 뭐가 섞였는지 누런 도시락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먹고 있던데, 근데 눈물이 납디도. 날은 또 얼마나 덥노 말입니다. 그래. 아무튼 내일 일찍 이상수 변호사 접견 가서 만나봐야지. 이상수 변호사님 사모님은 또 얼마나 걱정이 많겠노. 이 밤중에 뭐고?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당신 뭐 다 피갈짓 했습니까? 아니,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일단 문을 좀 열어보소. 예. 뭡니까? 노무현 변호사님,
대우조선 이석규 씨 사망 사건에서 노동자를 선동한 제3자 개입 그리고 장례식 방해 혐의입니다. 체포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노동자들을 선동한 적도 없고 특히 장례식을 방해한 적은 없습니다. 영장이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자, 연행해. 알았습니다. 이건 놓으십시오. 내 발로 정당하게 가겠습니다. 나오세요? 이건 놓지 못합니까? 내가 연예인대에 간 게 한두 번도 아니고 너무 놀라지 말고 있어요. 나 갔다 올 테니까. 이건 놓으십시오. 노무현의 구속. 이때 진상조사위원장은 문재인이 맡게 된다. 노 변호사님. 문 변호사, 어쩐 일입니까? 하얀 색깔 입으신 한복이 수입니까? 내 인상이 들어보가 범죄자처럼 보입니까? 접견실에서 노무현과 문재인이 마주 앉았다. 그래. 고생은 안 하셨습니까? 걱정 많이 하시지요? 괜찮습니다, 나는. 죄 없는 현직 변호사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정권이 정통성이 없으면요, 공권력을 폭력적인 방식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변호인단을 꾸려서 최선을 다해서 구해드리겠습니다. 문 변호사님, 네? 참 든든합니다. 뭐가요? 이래 내 옆에 있었주시가. 나는 변호사 역할도 변변히 못하는데 사무실 운영도 이래 잘해주시고. 누군가는 해야만 되는. 그러나 아무나 하기 쉽지 않은 그 일을 우린 노 변호사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감히 그 열정을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그래,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맞습니까? 이 안에 얼마나 계시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모쪼록 저를 믿고요. 건강 유의하십시오. 잘 자시고 틈틈이 운동도 하시고요. 알았습니다. 나는 참 좋은 친구를 얻은 것 같습니다. 문재인을 비롯한 부산 변호사회는 노무현 변호사 구속과 관련한 진상조사단을 꾸렸고 문재인이 진상조사위원장을 맡았다. 문재인은 거제 현지에 가서 상황을 살펴보는 것은 물론 노조 관계자와 대책위 관계자들을 만나 되도록 많은 증언을 모았다. 그리고 도와주십시오, 변호사님. 글쎄요. 제가 확실히 다 조사하고 법률적으로도 검토를 다 해봤어요. 노무현 변호사는 장례식을 방해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 돕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은데 노무현 변호사가 워낙에 찍힌 인물이라서.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 너무 슬퍼하지 마라. 삶과 죽음이 모두 자연의 한 조각 아니겠는가. 미안해하지 마라.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 화장해라. 그리고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라. 오래된 생각이다. 비바람 맞고 눈보라쳐도
듣는 드라마 특별기획 그들의 나라 제2화 그 사람 노무현 이영미 극본 김성태 연출 25번째였습니다. 다음 내용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듣는 드라마 특별기획 그들의 나라를 검색하시면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듣는 드라마 특별기획 그들의 나라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회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이준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준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뉴스 포렌바디로 이어갑니다. 팔로워 87만이 넘는 김용민 트위터 계정에서는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열흘 동안의 추석 황금 연휴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명절 여론은 민심의 풍향계로 이해되지요. 이에 따라서 정치권에서는 이어야 할 것 없이 여론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8개월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가장 많은 비판을 받은 정치 세력은 어디일까? 설문조사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3,634분이 참여해 주셨네요. 3명 가운데 2명, 62%의 시민들은 자유한국당이 비판을 가장 많이 받았다.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35%는 국민의당이 비판을 많이 받았다. 이런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비판받았다는 응답은 단 3%, 정의당은 0%로 집계됐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의 김용민 브리핑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일부 소개하겠습니다. 사랑했지만님, 댓글 공작을 벌이던 국정원 직원 김하영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영혼 없는 공무원들이 나라를 망칩니다. 라고 해주셨고, 노루목 주망님, 히틀러와 MB는 비슷한 데가 많은 것 같아요. 다른 점은 히틀러는 극단적으로 권력을 추구했고 MB는 극단적으로 돈을 추구했다는 점 정도입니다. 네, 공감합니다. 군트렉스님, 우병우는 지금 뭐 하고 있나요? 503보다 더 끝발 있는 인간이군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의견 감사합니다. 2017년 10월 9일 월요일 한글날 김용민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